요즘 70세가 10년 전보다 젊어졌다. 10년 전 65세가 지금의 70세다. 요새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시니어 뉴스 이야기인데요. 시니어들이 예전 세대보다 더 젊어졌다는 뉴스들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노인 연령 상향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한 언론사에 따르면 정부 보건복지부가 5월까지 노인 연령 상향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논의를 한다고 했지만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 것 외에는 민간 차원에서의 노인 연령 상향 토론이나 실제 노인 연령 상향의 민심을 듣는 절차가 충분히 있었는지는 의문인데요. 그런데 벌써 이런 노인 연령 상향 논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니 시니어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동안 44년 동안 유지되었던 노인 복지법에 따른 지하철 무료, 공공시설 무료, 여러 가지 65세 이상 혜택, 기초연금, 노인 장기 요양보험, 노인 돌봄 서비스 등 노인 혜택 연령 기준을 정부가 변경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장 5월에 발표되는 노인 연령 상향 논의 결과가 기초연금이나 65세 혜택 등 정부 정책에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도 여론이나 정책의 중요성을 따져서 노인 연령 상향과 각 정책별 적용 나이를 재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행되더라도 당장 시행은 어렵고 점진적인 상향 등을 검토하겠죠. 한마디로 5월 달에 노인 연령 상향 목표 나이를 정부가 발표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연령이 당장 70세, 75세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만 65세 이상 혜택 나이 기준이 당장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노인 연령을 올릴지, 기초연금과 노인 혜택에는 어떻게 적용할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시니어 분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만큼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2025년 기초연금 65세 이상 혜택들을 총정리해 봤는데요. 모든 정책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으니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적어두시고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ATM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많게는 1,300원까지 나옵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어르신들은 절약이 많이 습관이 되어 있으시고 1,000원이 넘는 금액이면 버스 한 번을 탈 수 있는데 물가도 오른 마당에 수수료까지 내는 건 너무나도 부담입니다. 따라서 국내 주요 은행에서는 65세 이상 고객이 ATM에서 현금을 출금하거나 송금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으시려면 일단 은행 영업시간 내에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영업시간 이후에는 수수료가 나올 수 있고요. 수수료 면제가 가능한 은행이 있는데요. 농협, 신한, 우리하나, 기업, 국민은행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면제는 만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방은행들도 일부 은행들은 이체 수수료나 인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니 화면을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강화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은행도 있는데요. 국민은행은 60세 이상 고객이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작년에 이미 시행이 되었는데요. 최근 국민은행은 더욱더 확인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확인 절차 내용은 500만 원 이상 출금 시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는 문진표 작성이 의무화하는 것인데요. 혹시나 시니어가 말도 안 되는 사유로 큰 금액을 이체한다면 은행 측에서 막겠다는 거죠. 따라서 최근 변경된 내용은 문진표 내용이 더욱 세분화되고 인출 사유를 명확하게 해야만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문진표에 비해서 금융상품 신규, 주택거래대금, 공과금 납부 등이 용처를 표시하고 여기에 새로운 보이스피싱에 노출되지 않았는지 묻는 질문 등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다소 번거로운 과정일 수 있지만 큰 금액을 이체하는 만큼 한 번 더 은행과 고객이 확인을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걸 정부도 잘 못 막고 있으니 이런 제도들을 통해 피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3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 지급금이 올라갑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등에 따라서 신규 신청자의 월 지급금을 올린다고 하는데요. 주택연금 월 지급금 인상률은 화면에 보이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주택연금을 신청하라는 내용은 아니니 내 주택을 담보로 진행하는 연금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는 콜센터 등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2025년에
더욱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34만 2천 원, 부부가구는 최대 54만 8천 원까지 인상이 되었고요. 선정 기준액도 인상이 되어서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가능하고요. 만 65세가 되기 전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가 만약에 5월에 된다면 4월 초에 기초연금이 신청이 가능하겠죠. 늦게 신청하시더라도 소급 적용을 따로 해주지 않기에 꼭 시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고요. 선정 기준액이 상향이 되었기에 혹시 기초연금에 탈락이 되었던 분들도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기초연금에 만약 탈락이 되었다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제를 신청해 두시면 향후 기초연금이 신청 가능할 때 연락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 제도 또한 적어두시고 활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65세 이상 노인혜택 40가지입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이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한다면 최고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며 5년 분할 상환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은퇴금융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은퇴 준비에 필요한 금융지식, 채관리 등 정자를 무료로 제공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강 지역과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65세 이상이 참여가 가능하며 일부는 60세 이상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익활동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하루 3시간 매월 10일 정도만 일하고 약 29만 원 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하루 3시간 매월 20일 정도만 일하고 약 60에서 7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주휴수당, 연차수당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의 경우 만족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렇기에 소득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기초연금 소득 기준을 책정할 때도 한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신청 날짜가 발표가 되면 꼭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보통 노인 일자리는 주로 매년 12월 전후로 신청을 받으며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수시로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등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등 다양한 노인 일자리가 추가로 모집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일자리들은 제가 나올 때마다 영상으로 만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은 제가 우연히 담배꽁초 줍는 노인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을 봤는데요. 어르신께서 너무 성실히 일을 하시는데 담배꽁초가 너무 길거리에 많아서 짧은 집게로 줍는 게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분들의 허리 건강을 위해서 청소하기 좀 더 좋은 도구들이 지급되기를 건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시면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현재 주 5회 점심 제공을 하는 곳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을 다니는 분들만 급식 혜택을 받고 안 다니는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현재 일부 지자체들은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급식형으로 전환을 해서 이 경로당 혜택을 조금씩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폐쇄적인 경로당 운영을 바꿔서 개방적으로 전환하고 경로당도 시니어 라운지 등 이름을 바꾸자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곳들도 있으니 내가 사는 지역에 무료 점심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곳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스마트폰 앱 사용법, 키오스크 이용법 등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배움터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KTX 앱 사용법, 식당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그 즉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실제 키오스크와 유사해서 한번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배우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새 키오스크가 너무 많아져서 식당이나 카페에 가시면 당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차분히 연습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 등을 통해 교육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치매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치매가 의심되어 조기검사가 필요한 경우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요. 저소득 어르신의 경우 진단 감별 검사비 일부를 지원받기도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지역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치매 진단을 받고 각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은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 중 본인 부담금을 월 3만 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는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검진과 눈수술 지원입니다. 안검진의 경우
저소득층 우선 지원을 하며 보건소에서 신청 후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백내장, 망막질환 등 눈 수술이 필요한 경우 본인 부담금의 하나여서 전액 지급이 되는데요. 비급여 등은 제외가 되니 유의를 하시고요.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가족 어르신이 지원이 됩니다. 신청은 보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노인 틀니 지원이 있는데요. 완전 틀니 또는 부분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으로 판단이 되면 본인 부담률이 70% 할인 지원이 되고요. 소득에 따라 그 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치과에서 하시면 되고요. 11번째는 노인치과 임플란트 지원이 가능한데요. 본인 부담률 할인을 70% 이상 해주면서 평생 2개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데 2025년에는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르코니아 임플란트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게 가격이 비싸서 그동안 정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철만 임플란트 적용이 되었는데 올해 2월부터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도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르코니아는 치아색과 아주 유사해서 미적 효과가 뛰어나기도 하고 요새는 일반 보철만큼 소재가 단단해져서 많이들 찾는다고 하는데요. 정부 지원이 결정난 만큼 가격 등을 비교해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임플란트 소재를 골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혜택 신청은 치과에서 가능합니다. 부분 틀니를 지원받는 경우라도 임플란트 지원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틀니나 임플란트의 경우 지자체 지원이 추가로 있을 수 있으니 치료받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2번째는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소득층 위주로 본인 분담금 무릎 한쪽당 120만 원을 지원받고요. 노인의료 나눔재단에 문의하시고 수술 받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지역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는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폐렴구균, 독감 예방주사를 지원하고요. 여기에 추가로 코로나 예방주사도 지원합니다. 폐렴구균은 평생 1회, 독감 예방주사와 코로나는 매년 1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새 독감이 미친듯이 유행이라 몰라서 아직 예방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은 꼭 맞으시고요. 보건소 문의하시거나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맞을 수가 있습니다. 4번째는 걸리면 심각한 고통을 동반한다는 대상포진 예방주사 지원 혜택이 있는데요. 일단 전국 지원은 현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번 정부의 공약이긴 했는데 추진이 현재 어려운 상태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들 일부가 어르신분들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꽤 많은 지자체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꼭 지자체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접종 또는 일부 지원이 되고요.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라서 미리 확인을 안 하시면 마감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15번째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인 돌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사일이나 외출 동행 등을 인력 파견해서 도와주는 일인데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그 대상입니다.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고독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이 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요. 16번째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정책은 쉽게 말해서 집에 응급호출기 등 응급 알림벨을 설치해서 사고 등이 일어났을 경우 그 즉시 119에 신고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독거노인 또는 노인 2인 가구, 조성 가구, 장애인 등 지원 기준이 따로 있으니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요. 화면을 보시면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 첨단 기기들을 설치해서 어르신분들의 안전을 지켜준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지만 노인학대 피해 상담 서비스 및 일시보호 서비스가 있는데요. 일단 상담 전화번호 등을 적어두시고 만약 주변에 이런 일이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18번째는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철도요금 30% 감면, 통근열차 50% 감면이 있습니다. 하늘길을 이용하는 여객기 또한 할인이 되는데요. 대한항공 항공료는 10% 감면, 바닷길을 이용하는 여객선의 경우 20% 감면이 있습니다. 일단 항공료 감면은 저가 항공들이 많아서 요금을 비교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여객선 감면 또한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을 더 크게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자체 지원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차요금 지원의 경우 더 많은 지원과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영상 말미에 전국 지자체 노인버스비 지원과 함께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9번째는 문화활동비 지원이 있는데요. 각종 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국악원, 공연장 등은 무료 입장 또는 50% 할인이 있습니다. 신분증 꼭 챙기고 다니시고요. 제가 모바일 신분증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발급을 해두시면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20번째는 영화관 관람 지원이 있는데요. 요새 영화값 진짜 비쌉니다. 15,000원 전후인데요. 어르신들의 경우 65세 이상이면 경로 우대를 받아서 보통 영화관에 따라서 2D와 3D 영화의 경우 7,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 관람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만 요금은 영화관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의 날로 CGV 기준 경로 우대 금액 6,000원에 볼 수가 있고요. 통신사 VIP 멤버십이 있는 분들은 경로 우대가 아니더라도 1년에 3회 이상 영화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으니 본인의 통신사 멤버십을 확인 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종로 낙원상가에 허리우드 극장이라고 실버 영화관이 있는데요. 55세 이상이면 동반 고객도 인당 2,000원에 옛날 영화들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할인이 있는데요. 소득재산 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2번째는 통신요금 50% 감면이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면 최대 12,000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신청은 기초연금 신청 시 주민센터에 동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신청 방법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니어 요금제 혜택이 있는데요. 각 통신사별로 시니어 요금제가 있습니다. 일반 요금제에 비해서 데이터도 더 많은 편이면서도 저렴한 편이니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선택 약정 시 월 3만원대의 이용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추가 할인이 됩니다. 5G 요금제의 경우 혜택이 더 좋은 편이지만 단말기를 5G 지원 스마트폰을 써야 하니 휴대폰 교체를 하신다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니어 요금제 종합 적립편이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알뜰폰 시니어 요금제를 쓰시면 좀 더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KB 리브 모바일의 경우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를 제공하며 추가로 나눔 할인을 통해 최대 50%월 12,000원까지 할인해준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알뜰폰 업체에서 시니어 요금제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저렴한 알뜰폰을 이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선 비용 또한 65세 이상은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50만원 더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26번째는 저소득 복지 혜택이 있는데요. 현재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 중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 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정말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혹시나 본인 생활이 어려우신데 관련 지원금을 아직 신청을 안 했다면 꼭 한번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27번째는 각종 고령자 임대주택 혜택이 있는데요. 행복주택 조건에 부합을 하거나 고령자 매입 임대주택 조건에 부합을 하면 공공임대 신청이 가능한 자격이 주어지며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노부모 부양으로 임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과 함께 건설이 되는 고령자 복지주택 또한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정부는 노인 복지주택 부양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제가 따로 정리해둔 내용이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봐보시고요. 28번째는 고혈압 당뇨 관련 지원이 3가지가 있는데요.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신청을 하면 65세 이상은 진료비, 약제비 지원을 매월 받을 수 있는데요. 시범사업이라서 시범사업 지역에서만 진행합니다. 진료비는 1,500원 지원, 약제비는 질환별로 2,000원 지원을 해주는데 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받는 경우는 최대 4,000원을 지원받아 총 5,500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월 지원을 받는다면 1년에 66,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따라서 시범 지역을 확인해 주시고 시범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이 정책 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이라면 고혈압이나 당뇨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보통은 대부분 몰라서 혜택 자체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기에 꼭 시범 지역 체크해 보시고요.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고 신청 기간을 안내받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은 거주지 고혈압 당뇨병 등록센터에서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습니다. 또 다른 고혈압 당뇨병 지원으로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가 가능한데요. 해당 사업은 나이에 관계없이 고혈압 당뇨병 질환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한 사업으로 동네의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신청하면 고혈압, 당뇨병 검사료, 재진 진찰료 등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20%로 경감해줍니다. 해당 정책의 주요 목적은 개인별 고혈압, 당뇨병 관리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있고요. 체계적인 당뇨병, 고혈압 관리를 병원에서 돕도록 하고 개인별 질환에 맞는 생활습관가에선 교육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메신저를 통해 건강 상태를 입력하면 의원에서 확인해 모니터링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연 8만 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서 받을 수만 있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야 하는 정부 정책인데요. 신청은 보통 동네의원에서 하면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최근에 시범사업이 전국사업으로 바뀌어서 보통은 동네의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국가기관은 홍보하고 있으나 제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참여하는 동네의원을 검색 후 가보시는 게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여를 안 하는 동네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말씀드리니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매년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제도가 있는데요. 동네의원에서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를 신청하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최대 8만 원을 받아 병원에서 결제할 수 있는데요. 관리를 하면 포인트를 주는 제도로 참여 신청만 해도 5,000포인트를 받으며 걸음수, 혈압 및 혈당 측정 등을 통해 1년간 최대 8만 원을 지급합니다. 포인트 사용처는 지정 온라인 쇼핑몰이나 전국 의원에서 진료비 결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신청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시니어 등을 위해 공단 지사 방문 신청 또는 팩스 신청, 참여의원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 이 정책은 전국적인 정책으로 웬만하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귀찮더라도 조건만 맞다면 무조건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포인트 사용의 경우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동네의원 진료비 등을 결제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번째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와서 거동을 돕고 가사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장기요양보험제도인데요. 요양보호사 파견비의 85% 이상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며 매년 복지연구 16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나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신청 요건이 있기에 건강보험공단과 상담 후 신청을 해보셔야 하고요. 요새는 신청하더라도 선정이 점점 쉽지 않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꼼꼼히 미를 하셔서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유공자를 위한 제도가 있는데요.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65세 이상이면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가 되고요. 참전명예수당이나 생계지원금의 대상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32번째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운영이 되어서 서비스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르신 안마 비용 지원, 노인 맞춤형 운동, 그리고 여행 지원, 정신건강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 조건들이 있으니 신청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요. 비용으로 따졌을 때 안마 비용이나 정신건강 지원 사업은 꽤나 큰 비용을 지원을 하지만 극히 소수 인원들만 선정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 기간에 신청을 일단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신청 기간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보통은 연말 연초 아니면은 7, 8월 전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33번째는 각종 건강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각 연령이 도래할 때마다 골다공증 검사라든지 정신건강검사, 인지기능, 노인 신체검사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55세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어르신이 대상인데요. 아시다시피 공시가격은 현재 시가가 아닙니다. 정부가 정해둔 공시가격이 따로 있기에 그 가격 기준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그리고 보통은 현재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시가보다는 낮게 형성이 됩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것인데요. 사람마다 연금 효과가 다를 수가 있으니 관련 상담을 해보시고 집을 유지하는 게 나을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게 나을지를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능하고요. 35번째는 어르신분들 가족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기준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가족이 있다면 소득 조건만 충족한다면 그에 준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6번째는 결핵 무료 검진이 있는데요. 65세 이상이면 질병청에서 홍보하는
보건소 무료 결핵검진을 매년 1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문의하셔서 매년 1회 결핵검진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결핵이 없어진 줄 아셨겠지만 현재 결핵은 조용히 기승을 하고 있으며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에게 제일 위험한 게 폐질환이잖아요. 그래서 결핵은 어르신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내년에도 결핵검진, 무료검진은 꼭 한번 보건소에서 받아보시고요. 예산이 소진이 되면 받을 수 없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2015년 올해에 제가 따로 정리한 새롭게 시행되는 노인버스비, 택시비 지원 내용들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강원도 지역의 경우 엄청 많은 지자체들이 노인버스비 지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모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속초, 인제, 양구, 정선, 철원, 횡성군이 노인버스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거주하시는 어르신분들이라면 꼭 연령 확인을 하셔서 노인버스비 지원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표가 앞에 보이시죠? 이 표를 꼼꼼히 보셔서 내가 사는 지역에 버스비 지원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비 지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고요. 평창군은 천원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는 70세 이상 노인버스 무료를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강원도는 이렇게 65세 이상 보행이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교통약자 광역 지원 서비스도 있으니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꼭 이 제도를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택시 기본료 시작이 1,100원부터로 저렴하게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상북도 전체는 올해 하반기 70세 이상 버스 무료 지원을 추진한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울산광역시는 75세 이상 무료 버스를 올해 9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 울주군의 경우는 조금 더 혜택이 있는데요. 65세 이상부터 무료 버스를 9월부터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인천은 광화군 또한 70세 이상 버스비를 지원을 하고 있으니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는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10월부터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교통지원으로는 2월 1일부터 경주시는 70세 이상 모든 노인 무료 택시비를 연간 16만원 지원합니다. 1회 결제 한도는 12,000원, 초과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한다고 하는데요. 택시가 필요한 경주시 어르신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노인버스 관련 보도인데요. 노인버스 무료 정책 관련 오세훈 시장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노인버스 무료 정책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고요. 다만 할인 정책은 고민 중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노인버스비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충북보은군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정책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합니다. 그리고 5월부터 산청구는 농어촌 버스가 무료가 된다고 하고요.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은 시내버스가 모든 국민이 무료이며 관광객도 무료이고요. 진천군과 음성군을 오가는 버스 또한 무료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중구의 경우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버스비, 택시비에 쓸 수 있는 교통비를 지원을 하는데요. 올해 그 지원금이 늘어서 월 4만 원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중구 어르신분들은 이거 신청하셔서 매월 꼭 이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하철, 택시, 버스 모두 무료로 이용하시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듯이 지자체마다 노인 교통비 버스, 택시비를 지원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버스비를 지원하는데요. 본인 지자체가 버스비 지원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모르시겠으면 댓글로 지역을 적어주시면 해당 지역 노인교통비 지원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역 사고, 깨비시장 사고 등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고에서 공통점은 고령자가 운전한 차량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이어지며 정부는 앞으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제한에 대한 많은 제도 변경을 할 듯한데요. 올해부터 이미 관련 움직임과 바뀌는 제도 등이 있기에 관련 내용 정리해 영상으로 제작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운전자와 장롱 면허 소지자들이 운전하기 어려워지고 운전 부족한 면허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동차 보유 기준의 경우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택시나 화물 차량 등 운수업 영업을 하는 시니어 고령자 운전자들의 경우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운전 관련 다양한 규정들이 바뀔 예정인데 특히 고령 운전자 관련 규정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시골이나 대중교통이 적은 지역은 사실상 자가용이 유일한 이동수단인데 앞으로는 관련 규정 등이 바뀌거나 강화되니 꼭 주의 깊게 내용 보셔야겠고요. 오늘은 새롭게 변경되는 운전 규정 및 고령자 운전면허 관련 내용을 종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첫 번째는 고령 운전면허 갱신 강화가 시행됩니다. 70세 이상 운전자는 신체검사 및 교통안전 적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요. 해당 검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며 그리고 경찰청은 75세 이상 운전자의 VR 기반 가상현실 운전 능력 평가 자가진단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70세 이상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이 의무화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보유 기준 완화가 올해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기초수급자의 큰 범위를 차지하는 시니어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1600cc 이하 차량만 허용됐지만 올해는 2000cc 미만 차량까지 적용이 되면서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며 차량 가액 기준 또한 20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중형차를 몰더라도 차량 가액이 낮은 차량이라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데 큰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세 번째는 음주운전 법규가 더욱 강화되는데요. 일단 올해 6월부터는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한마디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데 갑자기 해당 자리에서 술을 더 마시는 행위 등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어렵게 하는 꼼수 등이 이제는 어려워질 전망이고요. 그리고 음주 재범자 등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 설치를 해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음주운전을 2차례 한 경우 차량의 자가 음주 측정 후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장롱면허 갱신 요건 강화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7년 무사고 장롱면허자이면 일종면허로 전환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7년 무사고 면허 소지자이더라도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 또는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는 등의 운전 경력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검토가 됩니다. 일단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이나 유럽이 채택한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유도하는 방식도 고려할 예정인데요.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시범 운영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대략적인 기능은 이렇습니다. 차량 앞이나 뒤 3m 이내에 장애물이 감지되면 가속을 제한을 하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도 차량이 급출발하지 않는 기능이 있고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방지 기능도 있어서 시속 15km 이하 주행 중 갑자기 가속하는 것을 제한해 주차장이나 골목길 같은 공간에서 급발진 사고를 예방합니다. 또한 엔진 회전수가 4000 이상이면 자동으로 가속 제한해 불필요한 급가속을 제한합니다. 대략적인 기능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택시나 화물차 등 고령자, 운수 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의료 관련 적성 검사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격유지 검사가 강화되는데요. 현재는 7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이면 부적합 판정이지만 새 기준은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등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4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으면 부적합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버스를 제외한 택시나 화물차 운전자가 의료 적성 검사로 자격유지 검사를 대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75세 이상 또는 최근 3년 내 큰 사고 경험자는 반드시 자격유지 검사 필수가 되고요. 고혈압 및 당뇨 환자 추적 관리가 되는데요. 수축기 혈압 140에서 160 및 당뇨 우려군은 6개월마다 재검사 의무화가 됩니다. 이는 운전 중 실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또한 의료 적성 검사 결과 제출 방식 변경되는데요. 현재는 운전자가 직접 제출, 앞으로는 병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제출하게 됩니다. 허위 진단 방지를 위해서 국토부가 지정한 병의원에서만 검사만 가능하고요. 재검사 횟수 또한 제한합니다.
현재 2주마다 무제한 재검 가능한데 앞으로는 3회차부터 30일 제한이 되고 4회차 검사부터는 신규 운전자로 간주하며 더 엄격한 기준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다음은 해외 사례 및 국내 도입 방향을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일본은 2012년부터 페달 5조작 방지 장치를 탑재한 차량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신차의 90% 이상이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출시된다고 하고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도입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고령 운전자 보호를 위한 차량 기술 도입이 논의 중이며 일부 차량 모델에는 자동 비상제동 시스템이 함께 적용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일부 자동차 모델에서 해당 기술을 탑재하고 있고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유도하는 정책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을 추진하며 전국 확대 가능성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2015년 만 65세 이상 혜택을 종합적으로 매우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마 디테일한 정보들은 그 어디에서도 보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꼼꼼히 조사해서 말씀드리는 트렌드 라디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도움되셨다면 공유도 지인분들께 꼭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